안녕하세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노란봉법 두 번째 섹션입니다. 노사 및 산업 구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노란봉법에 관련된 노사와의 산업 현장에 대한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 한국노총의 유재근 본부장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저희 왼쪽 편에 김덕구 교수님이라고 지금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황용영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및 산업 구조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요. 이에 반해서 또 노동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경영계에서 경영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실제 기업 활동에 어떠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오늘 가장 큰 게 경영상의 불확실성 문제를 가장 우려합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2조 5회에 보면 노동쟁의 대상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이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거를 이제 그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떤 내용까지 쟁행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2조 2항의 그 사용자성 범위에 관련해가지고 원청의 이제 사용자성 범위 문제인데요. 실제 하청업체가 많은 데는 뭐 수백 개, 또 더 많은 데는 뭐 5,000개, 3,000개까지 일일이 하청업체 포함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내 사용자니까 교섭을 요청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하청업체 노조랑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게 기존에는 전혀 몰랐던 관계인데 교섭이 결렬되면 납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생산상의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기업들은 법률의 그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김덕구 교수님께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산업에 직접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선험적인 인식하고 우리가 보통 또 감각적인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의라고 한다든지 협력 노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어를 개념화는 시킬 수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인 스토리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사실 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선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하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제도를 선한 의지에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래 우리 경제적 행위를 하는 인간은 경제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사가 양측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도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특히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을 투자한다 하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중국 영향이 크지만은 투자할 만한 기업을 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안 좋고, 특히 중소기업은 더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러면은 과연 현재 협력업체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이 교섭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목적하는 바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을 들자면은 이게 반작용으로 뭐 도급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극단적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기업 교섭, 이것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께서도 이제는 민주노총이 더 이상 힘 없는 약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대기업 공기업의 근로자들도 예. 그거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뭘 가지고 나누어 줄 것인가 우리가 자원을 그런 부분들이 생각되고 이것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화와 임금의 유연화가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진척이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사가 경사노에 가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부분은 경영권에 관련된 거라서 저는 이제 뭐 의원님이나 이제 노조에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의견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사업 경영성의 결정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또 사용자성의 범위를 볼 때도 사실은 우리는 교섭 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교섭 대상이었는데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좀 구조적으로 이제 노동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로 좀 전가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13%밖에 안 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 60% 되고 일본도 40%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직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을 활용했던 부분들이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이게 노란봉투법이 향후에 이제 우리 노사관계라든지 또 산업구조라든지 어떻게 현장을 바꿔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원하청 구조 또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 좀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복잡 다단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원청, 대기업, 재벌 지금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었으니까 나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정도로 깊숙이 하청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존과는 다른 책임을 이제 수반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책임인데 이 부분을 수반하는 상황이 연출됐을 때 다단계 하청 구조, 하도급 구조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금은 조정될 수도 있는 직고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정될 여지도 생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내지는 고용 형태의 양질화 이런 측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농림시장 이중 구조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 비율이 1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직고용을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기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한번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년까지 가야 돼요. 해고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업의 공기업의 노조가 강하단 말이죠.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할 수 없고 대립적인 노사관계 이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뽑기가 약간 두려운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기양 본부장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바뀐 사용자의 범위의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지배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라 본다 이거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그리고 노동쟁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에서 조금은 대화할 수 있는 여지. 또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생겨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선순환이 직고용이나 다른 긍정적인 발전으로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직고용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하청 노동자들 같이 원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원청 노조의 양보도 같이 있지 않을까. 하청 노조를 위한.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다소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보완하는 기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법으로 다투고 있는 단체교섭의 지위, 개별 하청 노동조합에서 당연히 소송으로 단체교섭을 해야죠. 소송에서 이제 이기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교섭하는 방안 그렇죠. 또는 원청과 하청이 같이 교섭하는 방안. 그 밖에도 산별이나 또 초기업 교섭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모델들을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참 많네요. 듣고 보니까 이제.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럼 드리고 제가 이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경영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의 범위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2조 2호 관련해가지고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상대로 이제 사용자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결국 이게
이제 외주와 아웃소싱 아닙니까? 예. 근데 어찌 보면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원청의 사용자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아웃소싱을. 향후에 이제 그 경영권 의사결정 차원에서 현재 있는 특정 업무를 아웃소싱을 추가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아웃소싱이 돼 있는 거를 인소싱으로 할 거냐, 그것도 이제 사업 경영상의 결정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거를 외주로 주거나 아니면 외주를 인소싱하거나, 그것도 어찌 보면 원청의 근로자거나 내지는 하청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느냐, 미치죠. 당연히 그런 미치죠.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아웃소싱 내지는 아웃소싱의 인소싱 문제, 그것도 다 그러면 교섭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 좀 복잡해지긴 복잡 하겠네요. 다단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그 그러네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교섭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정례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근로기준법 24조에 경영사항을 위한 해고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 노조의 경우는 과반수 노조가 해고의 피해에 대한 노력, 그리고 해고자 선발, 같이 사용자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번에 노조법에서는 이런 사업경영상 결정해가지고 정례고를 교섭 노동적인 대상으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관계가 뭐냐? 그것도 또 좀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용원 의원님 말씀 주시면. 복잡하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25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금기법에서의 협의 조항하고 노조법에서의 교섭이라고 하는 건 성격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죠. 교섭 협의나 교섭이나 이 결과물에 대한 성격, 법적 성격이라든지 효력도 많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법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위 위험의 외주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청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산업재해 중대재해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청 업체 자체가 예방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어렵죠. 명확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역에서도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지금 중노위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교섭의제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성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좀 기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한편으로는 산업재해 예방법 이렇게도 기능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총이나 대한상이나 경제단체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6개월도 안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 6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노사 또는 여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행에 대해서 여전히 재개정을 하고 또는 기준을 다시 구체화하는 방식의 어떤 보완 입법을 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제 시행은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이 시행을 통해서 노사 현장이 이 노란봉투법에 안착되고 건강한 노사관계로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는 거에 방점을 찍고 집중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전자는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계 노동계 또 입장들도 있고 국민적 어떤 의견들도 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 입법, 재개정 입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단체가 그 회원사들한테 희망 고문하지 말고 이 법은 이제 시행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준비합시다. 그리고 최대한 재계나 기업 경영에 타격이 안 가고 문제가 없도록 정부나 국회나 정치권도 노력을 할 테니 재계나 노동계도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우리가 지혜를 모읍시다.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사실 5개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매일 만나도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좀 얘기하고 사실 벌써 제정된 입법을 뒤로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아젠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노동계에서는 또 권리보호 강화라고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아까 유재강 본부장의 말씀은 좀 기대했던 것만에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래도 이런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에 맞게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판례를 입법적으로 정비한 수준에 그친 데 대한 아쉬움이 또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입법적인 정비가 됐다는 것은 또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는 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총에서도 이 사용자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교섭을 하면 사용자성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 과정이 험난합니다. 사실은 되게 쉽지 않죠. 사용자성을 입증을 해서 교섭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재 법 체계상에서는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하거나 물론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뭐 창구 단일화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의 현재 법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교섭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또 사용자 측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줬던 부정한다든지 전략성을 또는 이제 아까 그 김덕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악의 상황 도급 계획을 해지한다든지 뭐 이런 부당 노동 행위로 맞서는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노동조합이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도 경영자 쪽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면 노조법 개정된 노동법의 안착과 노사관계 개선이 상당히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노조법 개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경영자들의 인식과 또 태도의 변화 그리고 또 일부 보완의 입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산업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뭐 산업 재해 예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산업 안전만큼은 이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실은 원청, 하청, 뭐 협력사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산업 안전 쪽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첫걸음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도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권리의 어떤 보장 측면에서 진일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3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이렇게 톤다운돼서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2조에서 사용자 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노동쟁의 즉 교섭, 대화의 의제들이 조금 더 넓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노동쟁의라든지 또 교섭 의제라든지 쟁의 행위가 좀 실제로 헌법에 이제 근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조금 줄어드는 입구에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발생이라고 하는 어떤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3조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정하게 좀 진전됐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노사가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앉게 하는 의제들을 넓혀가는 것 또는 앉게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원하청 교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자체를 니네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 안 돼. 대화의 의제는 이 정도로만 한정해서 해.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근데 저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사관계라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령은 노사 자치거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열어놓고 모든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법이나 국가가 후견적으로 다 개입해가지고 마주 앉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만 대화하세요. 이런 것은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노사관계 룰 세팅인지는 잘 의원님 말씀에 동일한 게 참 대립적 노사관계 우리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자동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저희 본부장님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사노위에 있어 봤는데 이게 이제 정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죠.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노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합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합의가 의제를 안건을 올리는 것 자체가 해서 벌써 단어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첨예하게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그 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주 대화를 가져야 되고 그런 열린 마음이 꼭 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선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럼 이것이 하청업체에 이익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해보면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 설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하청업체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특히 30 미만 국은 노조 조직률이 0.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300인 미만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를 가지고 또 나눠야 될 텐데 그러면은 대기업 공기업의 기존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섭력이 누가 더 강할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사이에서도 기업은 눈치를 봐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굉장히 교섭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옛날에 스웨덴에서 연대임금제가 있었듯이 이런 정신을 기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대가 사실 경사노위에 할 때 좀 부족했다는 것을 좀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33년 동안 이제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특히 노동은 노동 정책을 만들면 이제 민주화, 그러니까 문제가 과거에 많았죠. 많았는데 이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노동권이 그래도 신장이 되면서 법제가 규범이 만들어질수록 대기업 공기업 근로자한테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급여나 산전급여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거기에는 좋은 교육을 받아서, 부자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데를 취업해요. 그런데 육아휴직 혜택까지 받아. 근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은 자기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채워버리잖아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의도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정말 기존의 노동조합이 특히 우리가 미조직되어 있는 30 미만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자영업자도 많아요. 특구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위한 이번 계기로 이 전체 노동시장을 함께 봐주는 노력을 반드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질문하고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중소기업하고 하청업체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 교수님께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황영현 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타이거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실제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원청을 상대로 단축해서 쟁행을 하게 되면 혹시 원청이 거래 단절을 하거나 물량을 감소시키지 않을까라는 걸 가장 우려스럽게 좀 가능하다고도 저는 보는데요. 예, 중소기업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22년대 그 대우선해양 하청노조, 그 건조 중인 여기 배를 점거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연을 보지만 그 당시에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뭐 이제 뭐 계약을 해지했는지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도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이 법 통과되기 전부터 중소기업 요즘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에서 좀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물어요. 이 법률 통과 이후에 이제 당장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위치가 우려되니까 우리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어찌 보면 아웃소싱에 있는 근로자들 보호 차원입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을 인소싱을 하려는 목적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협력업체 사장들은 본인의 이제 잡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소기업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들 한 45% 이상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하고 이 거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노조 이슈가 생기면 원청이 거래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다른 업체로 좀 거래선을 바꾸지 않겠느냐, 내지는 거래선을 다각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물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유재광 본부장님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으신데. 저희가 염려하는 지점도 이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 법의 효과가 긍정적인 순환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도급계약의 해지라든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또는 교섭 요구를 가지고 거래를 단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것은 분명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덕호 교수님 말씀 중에서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 교섭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게 하청 노조의 이익에 반하지 않겠느냐,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에 좀 더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이미 일반적으로 교섭 체계에서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하청 노조를 위해서 사회연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인상률을 좀 더 조합원이든 아니든 구분하지 않고 더 가져간다든지 이런 체제는 대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하청 노조의 이익과 본인들의 판단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귀결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법 개정이 가지고 올 효과가
하청 노조가 권한이 없는 사장과 교섭을 하고 원청과는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원청 회사하고 또 직접적인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분명히 하청 노조의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 자체가 권한이 없는 사장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대화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의원님 좀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노란목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요. 예. 일반적인 중소기업 하청업체 또는 일반적인 원청 대기업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있죠. 그쵸.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사외 하청 중소기업들은요. 실질적 지배결정에 포섭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 사회에 있는데 얼마만큼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어떤 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뭉뚱그려 가지고 모든 원청 대기업, 모든 중소기업 하청업체 이렇게 이제 볼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법 적용 대상은 한정적일 거거든요. 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관여했으면 책임을 져라. 이건 맞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혹여 하청업체 어떤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이렇게 교섭 요구하고 파업에 이르렀을 때 이 원청이 하청업체를 예.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요. 과거에 현대중공업 예. 거기서 바로 이 실질적 지배력에서 판례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법을 전제로 해서 이런 불법적인 원청의 행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불법은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재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경제단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불법적인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느 업체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제도가 어떻게 향후에 전개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맞지. 그런 불법적 행태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노동조합 설립 내지는 단축해서 요구를 이유로 해가지고 거래관계를 단절시킨다. 그거는 상당히 부당노동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왠지 이제 대화 촉진을 하려면 왠지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 앉아있는 노사가한테 득이 돼야 되고 대화 테이블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대화가 촉진된다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저희 이제 기업들이 우려서는 게 뭐냐면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된다. 그러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업들 우려하는 거는 파업의 형태가 사업장 점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장 점거에 대해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좀 권한이 약하고 그리고 또 대책으로가 상당히 저희는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고 이런 각종 저희가 부당노동에 관련해 가지고 쟁행 과정에서 여러 부당노동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위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대화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장 점거 그런 걸 좀 금지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자들도 노동조합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쟁의권을 주되 사용자에 대해서도 뭐 대항권이라든지 대책으로 허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좀 자유롭게 좀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부당노동의 형사처벌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줬으면.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재계나 경제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노조법 개정의 어떤 주요 의제로 다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조법이 노동형법으로 작용되고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쟁행위를 했을 때 손배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쟁행위로 인정받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희 뭐 마지막 질문에서도 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산업 현장에서 이제 노사의 균형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덕호 교수님 먼저 좀 말씀. 노사 교섭력의 균형. 이거는 뭐 당사자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죠. 이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사장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사장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HR팀에 예를 들어 HR팀이 있는데 여기서 물리적 행사가 막 일어나고 교섭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 사람 당장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노조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협력업체나 관계사에 가야
뭐 이거 약간 너무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가는 것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섭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의도한 대로 간다 하면, 제도 설계가 된다 하면 하청업체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그동안에 어려웠죠. 교섭에서도. 예, 예. 또 아예 노조가 없는 데는 사실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 생각은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양쪽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말까지는 무조건 경사노에 가가지고 노사가 마주 앉아서 밤샘 토론을 해야 된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재영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노동쟁의 범위도 좀 확대됐고, 그렇죠.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됐고, 또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됐다는 부분에서는 교섭력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용자성 입증하는 과정, 또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단계들, 그리고 실제 교섭에서 또 사용자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는 전제돼야 하는 것이 그동안 이 법 개정을 이루게 했던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건이 2003년도에 두산중공업 쌍용차 사태, 최근에 대우조선 회장 이런 사태들이 악의적으로 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계에서 대화와 좀 더 인식 변화, 타협 이런 것들의 전향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강 본부장님도 방금 지적을 했었지만 실제 현재 지금 노사 교섭 지형을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오히려 저는 노동계가 힘의 우위가 있다고 저희는 또 일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들이 자기에 있는 기업에 있는 노동조합도 대하기가 교섭하기가 만만치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재관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이제 하청업체 노조와도 교섭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사업 경영사 결정 문제 거기까지 노동쟁의 대상 교섭 대상들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선배 책임 관련해 가지고 부진적 연대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만 책임 제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책임 손배 문제 때문에 조합원들도 좀 불법행위를 좀 자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랬는데 좀 그게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교섭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조섭도 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마 향후에 어떻게 노사관계 전개될까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내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테이블에 나오면 좋은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는 기존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사용자가 아니야 대화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이제는 나는 실질적 지배력이 없어 당신하고 대화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또 거부하는 이런 양태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가 항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 대화하는 같은 면을 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 노란목표 시행을 맞이해서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가장 잘합니다. 제3의 법률가나 어떤 누구보다도. 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 만드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오늘 패널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아직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 경영권에서도 우려가 있고요. 또 노동계에서도 실제 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노사 및 산업 구조적 파급 효과가 좀 줄어들면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